그 다음 장소로 갑시다 하고 봉고차 태워 갔는데 네. 내리니까 오늘도 새로운 탈북 미남이 나오셨잖아요. 에세이 아오지까지를 쓴 작가이자 국회 사무총장 비서로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조경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조경일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경흥군, 경흥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왔고요. 한국에 와서 고향이 이제 아오지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곳이었나 싶고요. 네. 2004년 말에 한국에 와서 그때 16살에 한국에 와서 지금 올해로 18년 차 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어떻게 이산 가족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네. 어머니는 어머니는 이제 한국에 같이 있습니다. 예, 예. 오셨고. 네네. 아, 그렇군요. 책 제목이 아오지까지. 예, 책 제목이 아오지까지이고요. 네. 부제는 3번 탈북한 소년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름부터가 아오지까지 하면 이게 뭔가 너무 이제 임팩트가 강하고 그렇죠. 뭔가 이게 탈북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어떻게 탈북길을 또 오르게 됐고 뭐 이런 과정들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2000년에 처음 탈북을 했고요. 그때가 제가 12살 때입니다. 예. 그때는 어머니 손을 잡고 저 탈북하는 줄도 몰랐죠. 예, 어머니가 무작정 제 손을 잡고 두만강을 건넜고요. 예, 그렇게 건너서 첫 탈북을 했는데 그때 2000년이면 굉장히 북한이 어려울 때입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먼저 누나와 함께 한 달만 식량 갔다가 식량을 구해서 오겠다 하고 탈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한 달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예, 그래서 결국 못 오고 2000년에 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절 데리러. 예. 아들 데리고? 네네. 대단하시다. 예,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중국으로 탈북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예, 선교사님이 이제 저 같은 이런 청년 여러 명을 이렇게 그룹홈 같은 데서 거기서 좀 지냈고요. 거기서 지내면서 제가 다행히 기회가 돼서 중국의 조선족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소학교 2학년 다니다가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손님이 왔다고. 누굴까 해서 나가봤는데 예, 중국 공안이 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다시 잡혀서 진짜 그래서 다시 북으로 갔어요? 네, 일단은 중국 도문 감옥에 38일 수감되어 있다가 몇 살짜리 예, 애기를 그리고 다시 북으로 북송이 됐죠. 그럼 북한은 다시 잡혀가서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신 거예요? 네, 이제 아버지를 한데 다 찾아갔죠. 근데 뭐 형편이 워낙 좋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웠죠. 그 고난의 행군이 금방 2002년이니까 예, 2002년에 고난의 행군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사람들이 각자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던 시기여서 뭐 그때도 저는 이제 뭐 장사도 하고 뭐 땔감도 하고 뭐 식량도 구하고 하는 그냥 가정살림을 14살에? 예, 가정살림을 어이. 뭐 책임지면서 함께 살았죠. 왜 2차 탈북을 하시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또 2차 탈북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그래서 아빠랑 함께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2년을 함께 살았어요, 아빠랑. 근데 2004년 6월 달인데 그때 손님이 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집에 손님이 사람이 오는 게 없는데. 올 사람이 없고 좀 이상한데. 공안인가? 예. 근데 보니까 친척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문 다 닫고 이야기하는 게 어머니가 보낸 브로커였던 거예요. 공장 혼이네. 예, 그래서 북한에는 현지 브로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와 함께 중국 두만강을 건넜어요. 예, 아빠랑 함께 건넜어요. 그 아빠도 탈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엄마가 보내서 데려다주려고.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까 도움 받으러 온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한국에 계신 거예요. 예. 어머니 이미 찾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한국에 먼저 와서 정착해서 이제 브로커를 아들을 통해서 찾으려고 아들을 브로커를 보냈던 하시려고 거였어요. 하시죠. 예, 중국에 건너와서 어머니가 근데 아빠한테 얘기를 했죠. 지금 이대로 그냥 탈북을 바로 해라. 다 준비를 해놨다. 아들같이 떠나라. 근데 아빠는 거부를 했어요. 네. 저는 이제 아빠
아빠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셔서 그냥 다시 아빠 손잡고 다시 돌아갔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네. 근데 다시 손님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또 왔지 했는데 봤는데 또 브로커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다시 또 어머니가 뭐 다시 찾나 보다 하고 다시 중국으로 아빠와 다시 손잡고 이제 아빠랑 건넜죠. 또? 예. 왜 자꾸 아빠라고 와? 아니, 저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학년자예요. 네. 속상해 나는. 근데 그때도 아빠가 또 가면서 엄마가 또 같이 살자고 하면은 그냥 아빠랑 살겠다고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죠. 왜냐면 아빠가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예. 중국에? 네, 그래서 비운한데. 연길에서 저희가 연길에서 만났어요. 그때 엄마와 아빠가 한 6년 만인가 그때 만났죠. 네. 그때 또 엄마가 막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막 새 옷 사가지고 아빠한테 갈아입으라고 이제 떠나자. 근데 아빠가 내가 왜 저런 옷을 입어야 되느냐. 어머야. 나는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엄마는 제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 한국에 오면은 공부를 시켜주겠다. 대학교도 보내주겠다. 근데 저는 북한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빠와 사느냐, 엄마와 사느냐. 결국은 떠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아빠가 있을 때 떠날 수는 없으니까 아빠가 술을 한잔 하시고 쉬실 때 몰래? 엄마 아빠에게 편지를 써놓고 네, 엄마 손잡고 떠났죠. 뭐라고 쓰셨어요? 지난번 엄마가 줬던 돈 숨겨놨으니까 그걸 찾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떠나지만은 꼭 성공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은 아마 아빠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그때는 아빠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가 떠나왔죠. 네. 그렇게 이별이 됐습니다, 아빠랑은. 네. 오시는 그 여정은 어떻게 순조로워 오셨나요? 탈북하는 과정은 전부 다 아마 우여곡절이 많았을 텐데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중국에서 베트남을 건너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를 건너왔는데 베트남에서도 뭐 중간에 잡혔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캄보디아까지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 브로커가 이제 한국인 사업가였어요. 근데 저희가 베트남에서 그 일정이 지체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저희 어머니한테 돈을 더 줘야 된다. 예, 그래서 10,000불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더. 근데 이미 저를 데려오시는데 10,000불 이상을 썼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브로커가 그때 한국인이었어요. 브로커가 그 다음 장소로 갑시다 하고 봉고차에 타고 갔는데 네. 내리니까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관 네. 북한 대사관에 넘겨버린 거예요, 저희를. 야 진짜 너무 그냥 안 준다고. 그래서 그래서 캄보디아 북한 대사관에 잡혀서 북한 대사관에 다 취조하고 대신 다행스러운 거는 이 치외복권 이런 게 있으니까 캄보디아 외국인 대사관으로 외국인 감옥에 잡혀 있었어요. 네. 18일 동안. 그리고 3일 뒤에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근데 들어갔을 때 감옥에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죠. 이게 전화가 없으니까 그 간수 있잖아요. 교도관 전화를 빌려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통일부, 외교부 뭐 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때 어머니는 어디 계셨던 한국에 있었죠, 그때는. 먼저 들어가시고 네네. 한국으로. 그래서 3일 됐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4일, 5일, 6일, 7일, 근데 18일째가 됐는데 아침 한 6시, 반 7시쯤에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왔어요. 저랑 비슷한 사람이. 또 북한 그래서 사람. 저희를 이제 1층으로 내려가서 사진 다 찍고 봉고차를 태우더라고요. 근데 아저씨 한 명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 말투가 남한 사람. 특이했어요. 예, 보니까 한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데리러 온 거예요? 그 18일 동안 한국 국정원이겠죠. 국정원에서 다 임시여권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잘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랑 진짜 놀랐잖아. 상봉했을 때 네, 그때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한국에서요. 네네. 그 가족이 먼저 와 있으면은 이렇게 만나게 해주거든요. 저는 또 미성년자였으니까. 네. 그때 어머니랑 누나가 왔더라고요. 같이 국정원에 만나러. 누나도 저보다 먼저 왔었거든요. 엄마가 데려와서 처음 만났는데 어땠어요? 일단은 너무 반가웠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제가. 예, 근데
별로 말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 오랜만에 보니까 맞아. 이렇게 무슨 말을 하기가 좀 어색한 거예요. 오히려 더. 맞아. 예, 아니 막 껴안고 울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저를 껴안았죠. 예, 엄마는 저를 껴안았는데 저는 이렇게 청소년이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멋쩍게 이렇게 그랬을 것 같아. 어색하잖아요. 오랜만에 누나도 오랜만에 보고 엄마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운데 그 표현을 제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색하게 이렇게 했었어요. 이사해갖고. 네. 그러니까 이런 탈북 과정을 아오지까지라는 책에 네. 담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 뭐 결심 어떤 거였어요? 일단 아무래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북에서 떠나온 과정, 예, 제가 왜 떠나왔는지 과정을 1챕터로 넣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를 1챕터로 넣고 그래도 현재를 넣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겪고 경험하면서 또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적었고 또 3장에서는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고민이 들었던 것들 이야기들 앞으로의 바람과 희망들 이런 것들을 3장에 담아서 얇은 책으로 한 편 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조경현 씨가 만난 그 하나님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은 그 어떤 분이시고 또 어디서 만났는지도 되게 좀 궁금해요. 처음에 2000년대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탈북을 할 때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요.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이렇게 생겼다. 빨간 십자가 있으니까 만약에 헤어지면은 지붕 위에 있는 십자가를 꼭 찾아가라. 그러면 도움을 줄 거다. 도피성처럼. 네. 표식이야. 근데 다행히 헤어지지 않았고 어머니랑 함께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찾아간 게 교회였어요. 교회에 들어가니까 도움을 주더라고요. 예, 새 옷도 주고 새 음식도 주고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할 수 있게끔 경비도 주고 그렇게 첫 인상이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예, 첫 인상이. 미국에 이렇게 예수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 가서 그때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죠. 어쩌면 나는 성공해서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거잖아요. 저같이 탈북의 과정을 떠났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성공을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분명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이나 섭리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온 과정 중에 순간순간마다에 이거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기적이 있었던 거죠. 네, 제가 네.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기적인 거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런 기적들 가운데 내가 과연 운이 좋아서 있는 것일까? 그냥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줘서 내가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너에게 소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소명을 찾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때 그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그 독일의 한스 콜라드 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데 최초로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 군인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서독에서 평범하게 살다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맞아. 고향이 그리웠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고향으로 갔어요, 동독에. 갔는데 가족과 친척들이 그 사람을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렇겠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너는 떠나가서 잘 살았느냐. 그러니까 배신자 취급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나는 고향이 그리워서 부모님이 그리워서 갔는데 맞아. 환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뭔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제 소명은 결국 다시 아오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내가 돌아갔을 때 고향에서 다시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까?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없는 그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다.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다면 이게 내가 먼저 온 사람일 뿐인 거죠. 먼저 온 사람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길로 가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제게는 어떤 존재인지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너는 사랑받는 자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 묵상할 때는 알았죠.
저희가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게 될지도 모를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쵸, 보고 싶죠, 아버지가. 조경일 씨가 오늘 특별하게 편지를 준비하셨다고 아, 예. 예, 들었는데 아마 아버지가 이 방송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 건강하신지요? 잘 계시는지 안부를 묻는 것조차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선뜻 펜을 잡을 용기가 나질 않아요. 꼭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편지에 적어놓고 떠난 지 어느덧 18년이 되었어요. 멋지게 성장하여 아버지 앞에 다시 선다면 용서해 주실 거라 믿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제 자신을 보면서 자꾸 고개를 숙입니다. 꼭 다시 찾아뵐게요. 부디 건강하시길 빌어요. 남쪽에서 못난 아들 올림. 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조경일 씨. 또 하루 속히 만날 수 있는 그날 오기를 바랍니다.